베리타스 바이오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 갓갈아낸 칼날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공기로 가득했다. 신약개발팀장의 야심찬 프로젝트 발표가 끝나자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도혁 대표의 입술 사이로 냉소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김 팀장,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의 예상 수익률과 임상 3상 성공 확률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는군. 이건 희망사항을 나열한 소설이지 사업 계획서가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게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메스와도 같았다. 베테랑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권도혁, 그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절대 군주였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냉혈한. 그의 곁에 앉은 삼촌 권태만 부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조카를 향한 희미한 질투와 경계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권도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의 발 아래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승리감도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내면은 언제나 텅 비어있는 거대한 성과도 같았다.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그는 더욱더 고독해졌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관리해야 할 변수였고 감정은 제거해야 할 노이즈에 불과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날 밤 도시는 거대한 폭풍우에 잠겨 있었다. 권도혁은 약속도 없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굵어지는 빗줄기를 보며 차를 몰았다. 그의 고급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비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도시의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쟁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신약 임상 데이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전방이 아닌 허공의 어느 한 점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윤하늘은 비에 젖은 생쥐골로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채찍질했다. 조금 전 아버지의 옛 동료로부터 은밀하게 건네받은 작은 USB 드라이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고사가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뛰어들었다. 횡단보도의 신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도로로 뛰쳐나오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이 그녀를 덮쳤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의 손에서 가죽 가방이 날아가고 그 안의 물건들이 빗속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권도혁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복잡했던 상념에서 벗어났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찰나의 순간에 끔찍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잠시 동안 그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곧 냉철한 CEO의 이성이 그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피해자의 안위가 아니었다. 언론 주가, 그리고 곧 있을 주주총회. 이 스캔들이 회사에 미칠 끔찍한 파장이었다. 그의 피는 역시 차가웠다. 그는 채소 내렸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비싼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빗물에 잠긴 도로 위에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비밀리에 상황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비서가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주변을 통제하는 동안 그의 날카로운 눈이 흩어진 여자의 소지품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빗물에 젖은 베리타스 바이오의 구역연구원 신분증, 그리고 프로젝트 키메라라고 적힌 작은 USB 드라이브. 순간 그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프로젝트 키메라. 몇 년 전 윤리적인 문제로 그가 직접 중단시켰던 극비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신분증의 주인은 당시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으나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윤 박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회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연결된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을 경찰이나 언론의 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것을 취소하고 자신이 소유한 최상급 보안 시설을 갖춘 개인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하라고 명령을 수정했다. 잠시 후 도착한 사설 구급체 그녀가 실려 올라갔다. 권도혁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구급차의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USB 드라이브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그의 완벽하게 계산된 인생이라는 방정식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를 던져 넣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빗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시작되고 있었다. 윤하늘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기포와도 같았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끈거리는 두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낯선 무력감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과 차가운 형광등 대신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리고 가장 낯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머릿속이 새하얀 안개로 뒤덮인 듯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차가운 눈. 그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풍기며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정신이 드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자신을 권도혁이라고 소개했고 어젯밤 빗길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해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사실만을 나열한 보고서처럼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에게서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내면에 잠재된 본능적인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여긴 어디고 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도혁은 그녀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골치 아픈 상황이자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그의 개인 주치의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의사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권도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새장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개 잃은 새와도 같았다. 하늘이 병실에 갇혀 있는 동안 권도혁은 다른 방에서 그녀에게서 빼앗은 USB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최고 보안팀조차도
군사급으로 암호화된 이 작은 저장 장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윤하늘과 그녀의 아버지인 윤 박사에 대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손에 쥘으로써 현재의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하늘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복잡한 화학식과 유전자 배열 기호들, 그리고 실험실의 약품 냄새 같은 감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켠 TV에서 베리타스 바이오의 신약 개발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 비친 회사 로고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불쾌하고 불안한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었다. 권도혁은 그녀의 상태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재무보고서와 최신 생명공학 저널 몇 권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저 시간을 보내라는 의도였지만 하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따분해하기는커녕 놀라운 집중력으로 자료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이 논문의 실험 설계에는 통계적 오류가 있네요. 대조군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이대로라면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을 텐데요.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권도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기억을 잃은 연약한 소녀의 모습 뒤에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전문가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의 의심과 호기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그는 보안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녀를 병원에서 자신의 펜트하우스 내의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옮겼다. 도시의 정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하늘에게 그곳은 더욱더 화려하고 거대한 새장에 불과했다. 그들의 불편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하늘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권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복도 입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보안팀이 막 보내온 1차 조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윤 박사의 연구실 사고 타살 정황 의심. 딸 윤안을 사고 직전 자신의 연구소에 사직서 제출. 그는 자신이 집으로 들인 이 문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권도혁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처럼 서울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윤하늘에게 그곳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진 광활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권도혁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집 안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다. 마치 낯선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탐험가처럼 권도혁은 대부분의 시간을 펜트하우스 내의 개인 서재에서 보냈다. 어느 날 오후 격앙된 그의 목소리가 살짝 열린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하늘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대화 속에서 익숙한 단어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화상회의 너머에 누군가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몇 년 전 중단된 프로젝트의 최종 예산 보고서에 기록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하는 이름이 언급되었다. 윤상진 박사. 윤상진 박사의 마지막 보고서와 최종 결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윤상진 박사. 그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픔을 동반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을 아직 기억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의 삼촌인 권태만 부회장이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조카의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으로 찾아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그는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깊은 늪과도 같았다. 권도혁은 하늘의 존재를 감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직원 중 한 명의 먼 친척인데 가벼운 사고를 당해 잠시 머물고 있다고 둘러댔다. 권태만은 하늘을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그녀의 건강과 기억에 대해 물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아가씨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정말 안타깝군. 혹시라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 이 삼촌에게 말해주게. 그의 말은 걱정스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날카로운 탐색침과도 같았다. 하늘은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위협이 담긴 한마디를 덧붙였다.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법이지. 과거라는 것은 때로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거든.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늘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나의 과거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 남자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일까? 권도형 역시 자신의 삼촌이 정체 모를 여자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심에 의아함을 느꼈다. 평소에 그라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권태만이 돌아간 후 하늘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위험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필요했고 그 정보는 권도혁의 서재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집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척했고 놀란 집사가 의사를 부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을 타 그의 서재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녀는 그의 컴퓨터 암호를 알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서재를 가득 채운 책장과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프로젝트 키메라 혹은 윤상진 박사와 관련된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책장 한 구석에 꽂힌 오래된 베리타스 바이오의 창립 기념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남자. 권태만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아버지와 그런 그에게 삿대질을 하며 격렬하게 소리치던 권태만의 모습. 그 기억은 너무나도 짧고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증오는 생생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권도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허락 없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그녀를 향한
분노로 굳어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에 든 앨범을 들어올려 권태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와 싸우는 걸 본 것 같아요. 기억을 잃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권도혁 자신의 혈육을 향한 직접적인 고발이었다. 권도혁의 서재에 흐르던 공기는 그녀의 한마디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앨범과 기억을 잃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신에 찬 그녀의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이성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라고 소리쳤지만 지난 며칠간 그녀가 보여주었던 비범한 통찰력과 삼촌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피어난 의심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앨범을 빼앗아 들고는 그녀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여자를 이대로 자신의 통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를 저울질했다. 결국 그는 권도혁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하는 인간이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게 할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를 그녀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곳, 그녀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장소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라고 둘러대며 그녀를 베리타스 바이오의 오래된 연구동으로 데려갔다. 지금은 폐쇄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곳은 먼지와 침묵 그리고 잊힌 시간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연구동 복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늘은 온몸을 덮쳐오는 기시감과 숨막히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소독약과 화학약품이 뒤섞인 희미한 냄새,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저음의 소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닫힌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권도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실험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윤상진 박사의 옛 연구실 문 앞에 섰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있는 문을 권도혁은 자신의 권한으로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먼지와 함께 시간 속에 갇혀있던 과거의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연구실 내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 액자 속에 담긴 어린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기억이 고통스러운 급류가 되어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연구실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던 행복한 유년 시절의 기억.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어두워지던 아버지의 얼굴. 불법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장 만나야 한다고 다급하게 외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구실 가스 누출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차가운 비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권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녀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눈물을 그친 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억을 잃은 연약한 소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킨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한 명의 과학자 윤하늘이 서 있었다. 그녀는 권도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이름은 윤하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삼촌 권태만 부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세포 재생 치료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하는 불법적인 인간 강화 약물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위험성을 알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하자 권태만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사고를 위장해 그를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증거를 손에 넣었기에 그들에게 쫓기다가 그의 채 치이게 되었다는 전말까지 권도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이성은 자신의 혈육에 대한 이 끔찍한 고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날카롭게 그녀를 신문하며 그녀의 이야기 속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눈에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힌 여자로 보였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회의적인 태도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논리로 그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지적했던 프로젝트 예산안의 불일치 사고 현장에서 그가 발견했던 암호화된 USB 그리고 자신을 향한 권태만의 부자연스러운 관심과 의문스러운 말들을 하나씩 연결지었다. 그녀는 그의 언어, 즉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증거의 언어로 말했다. 대표님, 당신의 삼촌은 회사를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당신과 베리타스 바이오 전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도혁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남자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조카에게 모든 진실을 토해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결국 감정이 아닌 철저한 실리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이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회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는 그녀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죄책감의 산물이자 감시 대상이 아니었고 그 역시 그녀에게 더 이상 가해자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동맹의 파트너가 되었다. 권도혁은 자신의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USB 드라이브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열어봐. 당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뭔지 나도 알아야겠으니.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그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암호를 묻는 창이 떠올랐다. 그들의 위험한 진실 찾기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도혁의 서재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윤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암호를 묻는 커서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와의 모든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의 생신 어머니의 기일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던 날짜까지. 하지만 화면에는 무심한 실패 메시지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권도혁은 초조한 기색 없이 그저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한 단어를 입력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희귀한 야생화의 학명.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거짓말처럼 잠금 장치가 풀리며 파일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USB 드라이브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비밀 연구 일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암호화된 데이터와 영상 기록들, 그리고 고뇌와 분노가 담긴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 프로젝트 키메라는 인류를 위한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만 부회장의 탐욕 아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감행한 괴물이었다. 아버지는 끔찍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피험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했고 권태만을 고발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권도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의심마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하늘은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아버지의 데이터를 해독하고 권태만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엮어내는 분석가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작전의 두뇌였다. 권도혁은 바깥 세상에서 움직였다. 그는 CEO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하늘이 필요로 하는 회사의 기밀 자료와 서버 기록에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삼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냉정한 조카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그는 작전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두 사람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조는 위험했지만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권태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에게서 일어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권도혁은 최근 들어 의아할 정도로 과거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집안의 사용인을 통해 그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여자가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려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직감했다. 사고를 당했던 그 계집애의 기억이 돌아왔고 이제 권도혁과 손을 잡고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방역을 개시했다. 권도혁을 수세에 몰아넣어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그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베리타스 바이오는 유럽의 거대 제약사와 획기적인 신약 공동개발, 파트너십 계약의 최종 단계에 있었다. 그것은 권도혁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권태만은 자신이 매수한 언론을 통해 그 신약의 임상시험 데이터 중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만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유출했다. 마치 베리타스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뉴스가 터져 나오자 세상은 뒤집혔다. 유럽 제약사는 즉시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왔고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권도혁은 순식간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안에서는 삼촌과의 비밀스러운 첩보전을, 밖에서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여론전을 치러야만 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권도혁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느라 정신없는 사이 하늘은 작전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녀는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것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는지를 즉시 파악했다. 데이터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거세하고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녀는 권도혁이 미리 확보해두었던 전체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밤을 새워 반박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늦은 밤 연이은 긴급회의로 녹초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권도혁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서재로 들어섰을 때 하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그녀는 말없이 완벽하게 제본된 두꺼운 보고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유럽 파트너들에게 보낼 반박 보고서입니다. 제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증거와 그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주고 있는 단 한 사람.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들의 동맹은 단순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위기는 더욱더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위기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얽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도혁은 유럽 파트너사와의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권도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하늘이 밤새 작성한 완벽한 반박 보고서를 무기 삼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된 데이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증명해 보이며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베리타스의 투명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다. 그의 완벽한 대응에 파트너사에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자신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태만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권도혁의 뒤에 자신도 모르는 유능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계집애 윤하늘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얕봤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이제 회사를 공격하는 동시에 권도혁과 그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사이를 이간질할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권도혁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인 박 이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박 이사는 권도혁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룹에 충성해온 인물로 권도혁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권태만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박 이사가 경쟁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그 조작된 증거를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회사의 감사팀에 흘렸다. 감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권도혁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날짜 금액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같은 분노와 함께 지독한 고독감이 몰려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 이사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권태만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가장 믿었던 신복과의 공개적인 결별은 권도혁을 완벽한 외톨이로 만들 터였다. 그날 밤 권도혁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분노하고 있었지만 하늘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증거들 뒤에 숨겨진 인위적인 냄새를 맡은 것이다. 너무 완벽해요. 실제 배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깔끔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녀는 권도혁에게 행동을 취하기 전 자신에게 단 24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증거의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준다면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 보이겠다고. 그것은 신뢰의 시험이었다. 권도혁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사들은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고 그의 이성은 명백한 데이터를 믿으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늘의 초인적인 직관을 믿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능력을 떠올렸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이성이 아닌 그녀를 향한 싹트기 시작한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에게 24시간을 주었다. 하늘은 미친 듯이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작된 이메일의 메타데이터와 자금 거래 내역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아주 미세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잔해. 그것은 정교한 위조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만 남는 특유의 워터마크였다. 그리고 그 워터마크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USB 파일에서 발견되었던 권태만이 과거에도 사용했던 기업 스파이웨어의 서명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무죄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권태만을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권도혁에게 미끼를 무는 척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권도혁이 박 이사의 비리 혐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를 해임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은 권태만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권도혁을 위로하는 척하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터였다. 바로 그곳이 그들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마침내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팽팽했다. 영문도 모른 차에 불려온 박 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권태만은 비통한 표정 연기를 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늘은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권도혁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권도혁은 테이블 상석에 서서 배신당한 자신의 신복과 배신을 꾸민 자신의 삼촌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차갑고 안정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습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 팽팽했다. 권도혁은 윤하늘의 시나리오에 따라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배신당한 리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박 이사를 질책하며 감사팀이 제출한 조작된 증거들을 이사들 앞에 공개했다. 권태만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춘 채 권도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였다. 마침내 그가 위기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그 위원장을 맡겠다고 제안하려는 순간 권도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부회장님. 이 완벽해 보이는 증거에는 아주 흥미로운 흠집이 하나 있더군요. 그는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하늘이 발견한 디지털 워터마크를 띄웠다. 그는 하늘이 이어피스를 통해 속삭여주는 대로 그것이 과거에도 사용된 적 있는 기업 스파이웨어의 흔적이며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동정심으로 가득했던 이사들의 눈빛이 충격과 의심으로 바뀌어갔다. 권도혁은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번 내부 고발의 발신지가 권태만의 유령 회사 중 하나와 연결된 서버라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지난번 신약정보 유출 사태와 이번 박 이사 모함 사건이 모두 동일한 배후에서 이루어진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음을 조목조목 증명해 보였다. 아직 살인에 대한 물증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반역자를 가려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였다. 궁지에 몰린 권태만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소리쳤다. 인자한 삼촌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찬 그의 맨얼굴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오히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결국 이사회는 그에게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가기 전 권도혁을 향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저주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또 다른 전쟁을 앞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권도혁은 지쳐 있었다. 자신의 혈육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늘은 처음으로 완벽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마주했다. 바로 그때 그의 보안 휴대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권태만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용은 짧고 섬뜩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너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읽는 권도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방 건너편에 서 있는 하늘에게로 향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전쟁에서 어느새 그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회사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바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통제가 무너진 절박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내 곁에 있으면 위험해. 당장 이곳을 떠나.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곁에 두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그의 고독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위험한 건 당신 곁이 아니에요.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저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약함 대신 그를 안심시키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취약한 모습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다. 억눌려왔던 감정의 댐이 터져 나왔다. 권도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입맞춤은 부드럽거나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뒤섞인 야수와도 같은 키스였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처절하고도 뜨거운 입맞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면서도 서로의 천 속에서 위태로운 위안을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한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어색한 긴장감 대신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확인한 후에 조심스러운 유대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권태만이라는 뱀은 머리가 잘리지 않은 채 어딘가에 숨어 독을 품고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묻어둔 채 이 위험한 전쟁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만 했다. 그들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권태만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모든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살인과 불법 임상시험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권력의 최상층부와 연결된 그의 인맥은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를 교묘하게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그들은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 그의 심장부로 들어가 괴물의 숨통을 끊을 비수를 찾아내야만 했다. 하늘은 다시 아버지의 연구 일지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 단서를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암호화된 기록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연구 기록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개인적인 메모의 마지막 줄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다. 베리타스가 태어난 곳에 키메라가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두 사람은 그 문장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베리타스가 태어난 곳. 권도혁은 문득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지금의 거대한 본사 건물이 세워지기 전 베리타스 바이오의 모태가 되었던 아주 작은 첫 번째 연구실. 그 연구실은 현재 본사 건물의 가장 깊숙한 지하 3층에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의 일부였다. 그리고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 지하 3층의 설계도 좌표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권도혁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수십 년 된 건물의 원본 설계도를 입수했다. 그리고 현재의 설계도와 비교하는 순간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남긴 좌표가 가리키는 지하 3층의 특정 구역이 현재 설계돼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공간의 존재를 모든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그곳에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유령 연구실이 있었다. 권태만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 비밀 연구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였다. 그곳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회사의 중앙 서버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생체 인식 시스템이었다. 오직 권태만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몇몇 핵심 연구원들의 지문과 홍채, 그리고 음성으로만 열 수 있는 3중 잠금 장치. 원격 해킹은 불가능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태만 스스로가 문을 열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권태만을 그 비밀 연구실로 유인하고 그를 이용해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늘은 권태만의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미끼를 제안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에 데이터 부식 경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그의 개인 보안망으로 가짜 비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직접 그곳으로 달려갈 터였다. 두 사람은 마지막 작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권도혁은 자신의 사람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보안팀을 비밀리에 소집했고, 하늘은 가짜 경보 신호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한 공포는 역설적으로 서로를 향한 감정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다. 마침내 결전의 밤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베리타스 바이오 본사 건물이 보이는 곳에 주차된 감시 차량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늘이 노트북의 엔터키를 누르자 가짜 경보 신호가 권태만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잠시 후 감시 카메라 화면에 권태만의 자택에서 뛰쳐나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광란에 질주를 하며 본사 건물로 향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권도혁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미끼를 물었어. 하늘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은 사자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차량 안의 공기는 마지막 전투를 앞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만의 검은색 세단이 텅 빈 베리타스 바이오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권도혁과 윤한을 그리고 그의 최측근 보안팀은 이미 건물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한 채 내부 CCTV를 통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차에서 내려 지하 3층으로 향하는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맹수처럼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의 뒤를 밟았다. 먼지 쌓인 지하 복도는 어둡고 미로처럼 복잡했다. 낡은 설계도를 태블릿에 띄운 채 그들은 소리를 죽여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권태만의 성급한 발소리가 그들의 심장박동 소리와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그들은 설계돼 존재하지 않는 막다른 벽 앞에 도착했다. 권태만은 익숙하게 벽의 한 부분을 누르고 숨겨진 패널 뒤에 나타난 생체 인식 스캐너 앞에 섰다. 지문 음성 베리타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홍채. 3중의 보안 장벽이 해제되자 두꺼운 방음벽이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벽 뒤에는
낡은 지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설비를 갖춘 새하얀 비밀 연구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태만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 권도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삼촌, 이 늦은 밤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권태만은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주변에 매복해 있던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나타나며 순식간에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것을 들킨 권태만은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았다. 그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인정했다. 하늘의 아버지를 죽인 것도, 불법적인 약물을 개발한 것도, 평생을 권도혁의 아버지와 그 아들인 자신에게 느꼈던 질투와 열등감까지. 그는 이 약만 완성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며 권도혁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자고 유혹했다. 권도혁은 역겹다는 듯 그의 제안을 일축했다. 당신은 베리타스의 이름에 먹칠을 했소. 내가 오늘 그 이름을 되찾을 겁니다. 베리타스, 즉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모두가 대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하늘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그들의 옆을 스쳐 연구실 안으로 잠입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이 담긴 원본 데이터 서버 불법, 임상시험의 희생자들의 영상 기록, 그리고 약물의 샘플까지. 그녀가 보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 권태만은 이성을 잃었다. 저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은 끝장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 계집애를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데이터를 막아 그 명령과 함께 좁은 복도에서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권도혁의 보안팀과 권태만의 경호원들이 뒤엉켰고 권도혁 역시 훈련받은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연구실 입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바로 그때 격렬한 몸싸움 도중 망가진 배전반에서 스파크가 튀며 불길이 치솟았다. 화재를 감지한 연구실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며 육중한 강철 방화문이 경고음과 함께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하늘은 데이터를 모두 복사했지만 안쪽에 갇혀버렸다. 권태만은 밖으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고 권도혁은 밖에 있었다. 선택의 순간 그는 자신을 구하고 하늘과 증거를 저 불길 속에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구할 것인가.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닫히는 방화문의 틈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강력한 유압이 그의 팔을 으스러뜨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안으로 손을 뻗어 하늘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와 데이터 드라이브를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빠져나오는 순간 방화문은 굉음과 함께 완전히 닫혔고 모든 진실과 거짓 그리고 불길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렸다. 권도혁은 부서진 팔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연기와 희미한 불빛만이 가득한 복도. 권태만과 그의 잔당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권도혁은 고통을 참으며 쓰러진 몸을 일으켰다. 그의 한쪽 팔은 피투성이었지만 다른 쪽 팔은 하늘을 안전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하늘의 손에는 아버지의 명예와 수많은 희생자들의 진실이 담긴 드라이브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겼다. 권도혁은 고통도 잊은 채 오직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심판의 밤은 끝났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렀고 마침내 함께 이겨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요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권도혁은 부서진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윤하늘은 그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그들에게는 상처뿐인 새벽이 찾아왔다. 하늘의 손에 들려있던 진실의 증거는 검찰의 손에 넘어갔고 그것은 그 어떤 변호나 권력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것이었다. 법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몇 주 후 권도혁은 아직 깁스도 풀지 못한 몸으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모든 비리를 밝히는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추악한 진실을 덮는 대신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길을 택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 불법 임상 시험의 희생자들, 그리고 자신의 삼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윤상진 박사의 억울한 죽음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그룹의 총수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베리타스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모든 프로젝트를 즉시 폐기하고 윤상진 박사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희생자들에게 평생 보상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베리타스라는 이름에 이제부터라도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하늘은 TV를 통해 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이제 더 큰 선을 위한 씨앗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권태만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의 사슬 또한 모두 끊어졌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권도혁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에 대한 대중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서서히 쌓이며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고 권도혁의 팔이 자유로워졌을 무렵 그는 하늘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하늘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석 사진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곁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소개했다. 원수의 조카가 아닌 자신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준,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준 따뜻한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조용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베리타스 바이오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의 책임자이자 베리타스의 신약 개발 고문으로서 회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전문가로 우뚝 선 것이다. 권도혁과 그녀의 관계 역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비는 차갑거나 비극적이지 않았다. 권도혁과 윤하늘은 하나의 우산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더 이상 쫓기는 소녀가 아니었다. 권도혁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했다. 혹시 그날 밤을 후회한 적 있어? 그의 질문에 하늘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던 사고였어요. 그 대답과 함께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빗속에서의 부드럽고 따뜻한 영혼을 약속하는 입맞춤. 운명의 장난처럼 격렬하게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빗줄기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축포처럼 그들 위로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